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설득 관련 모델 이것을 배우고요. 목차는 학습 이론 중에서 인지적 학습 이론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인지 일관성 이론에서 하이더의 균형 이론, 뉴컴의 대칭 이론, 오스카 탄넨바움의 일치 이론, 그리고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지적 학습 이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 시간에 행동적 학습 이론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이 이론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한계점은 이 행동적 학습 이론은 인간의 그 사고 과정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있어서 이런 사고 과정, 정신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완전히 배제해 버렸죠. 그리고 오로지 자극과 반응 이것만 가지고 학습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큰 문제점이었는데 이 인지적 학습 이론은 그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즉 행동적 학습 이론에서 간과했던 사고 과정, 정신 과정을 이 이론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이론은 뭐냐면 바로 사람의 정신적 과정, 사고 과정의 결과에 따라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인지적 학습 이론에서 말하는 인지적 학습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이론의 모형인데 일단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인식을 하게 되면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통찰력을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그 해결 방안을 파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수행을 해서 결국 목표를 성취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인지적 학습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이제 이러한 과정을 잘 학습을 하고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것을 이제 기억 속에서 인출을 해내서 다시 비슷하게 이 과정을 이렇게 반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앞에 살펴본 행동적 학습 이론이 인간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봤다면 이 이론은 인간을 굉장히 능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로 봐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문제를 이렇게 겪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취사 선택을 해요. 괜찮은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정보는 이 머릿속에 있는 기존의 정보들 이거하고 비교하고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라기보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인지적 학습의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는 심리학자 볼프강 켈러의 실험입니다. 켈러는 침팬지를 활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침팬지 우리에다가 바닥에 여러 상자들을 퍼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바나나를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침팬지를 우리 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간 침팬지는 천장에 매달린 바나나를 보고 저거 따서 먹어야겠다 라고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행동을 해요. 이렇게 손도 뻗어보고 그 다음에 깡총깡총 뛰어도 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나나가 너무 이렇게 높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계속 실패를 하죠. 하지만 이렇게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꾸 반복을 하면서 통찰력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파악을 합니다. 주위를 보면은 이렇게 상자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상자가 놓여져 있구나. 그러면 이 상자를 활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거를 이제 차곡차곡 포개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면 저 바나나를 따서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자를 차곡차곡 포개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서 먹게 됩니다. 목표 성취죠. 그래서 이 인지적 학습 과정, 목표, 그리고 의도적인 행동, 통찰, 목표 성취 이 과정이 그대로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켈러는 침팬지를 이용한 실험을 가지고 인지적 학습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인지적 학습에 영향을 주는 영향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친숙도입니다. 이 친숙도, 뭔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친숙도가 중간 정도일 때, 적당하게 알 때 가장 학습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친숙도하고 학습 효과, 이 사이에는 알파벳 U자를 뒤집어 놓은 듯한 이런 역U자 모양의 곡선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친숙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보시다시피 학습 효과가 낮게 나와요. 그런데 중간 정도이면 가장 학습 효과가 큽니다.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전공과 완전히 다른 것을 공부하게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과인데 갑자기 공학을 공부하게 됐다거나 또는 의학을 공부하게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런 의학이나 공학은 우리의 전공과는 틀리기 때문에 낯설고 생경해서 처음에 갑자기 공부하려고 하면 잘 안 될 겁니다. 학습 효과가 낮게 나오는 거죠. 바로 그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친숙도가 높아도 학습 효과가 저하된다. 이것의 예로는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이제 굉장히 어릴 때 학원에서 이 선행 학습을 했던 때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학원에서 미리 선행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리 학원에서 다 배워놓으면 정작 학교에서 배울 때 나 이거 다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심화 학습을 잘 안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습 효과가 떨어지게 돼버리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면 나 이거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열심히 공부하려고 안 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습 효과가 저하가 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적절하게 그냥 중간 정도로 알고 있으면 가장 높은 학습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향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이것은 학습의 방향과 강도 모두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라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안 하는 겁니다. 강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약, 중간.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하고 중간 정도 하고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동기가 부여가 되면은 플러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요. 이제 강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학습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고3 때를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고3 때는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지라는 동기가 부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럴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열심히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내가 뭐 해야지 동기가 있으면은 학습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정보 환경의 애매모호성입니다. 정보 환경이 애매모호해요. 자료도 없고 아주 불확실해요. 이럴 경우에는 하향식 정보 처리를 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반면에 정보 환경이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하고 잘 알아요. 이럴 경우에는 상향식 정보 처리를 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향식 정보 처리 그리고 상향식 정보 처리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향식 정보 처리입니다. 이 하향식 정보 처리라는 것은 가설이라던가 이 가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개념 이런 것들 위주로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을 하향식 정보 처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향식 정보 처리. 이것은 무엇이냐면 본인의 경험이라던가 또는 사람들 머릿속에 쌓여있는 각종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을 상향식 정보 처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보 환경이 너무 불확실할 때 막 정보도 없고 잘 모르고 이러면은 이런 가설이라던가 개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 처리를 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보 환경이 너무 확실해요. 아주 잘 알아요. 그럴 경우에는 상향식 정보 처리, 그러니까 머릿속에 쌓여있는 각종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보 처리를 하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인지-일관성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지-일관성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인지, 그리고 감정, 행동 이런 요소들 간에 아니면 자기의 태도와 행동들 간에 항상 인지적으로 이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강한 동기나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가해져서 이러한 균형 상태가 탁 하고 깨지게 되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고 불편하게 여기게 되고 불안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싫으니까 얼른 자기의 태도를 바꾼다던가 해가지고 다시 원래의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라고 보는 이론이 바로 인지-일관성 이론입니다. 이러한 인지-일관성 이론의 정의는 사실 하이더의 균형 이론과 그 정의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지-일관성 이론은 하이더의 균형 이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이더의 균형 이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인지-일관성 이론인 대칭 이론, 일치 이론, 그리고 인지-부조화 이론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이더의 균형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사회심리학자인 프리츠 하이더가 1946년에 제시한 이론입니다. 다른 말로 평형이론 또는 인지평형이론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이론은 이제 이 이후에 대두되었던 여러 인지일관성 이론들의 토대가 되어줬던 이론이죠. 이 이론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신념 그리고 태도 이런 요소들 간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가해진다던가 해가지고 이런 균형이 탁 하고 깨지면 사람들은 심지어로 굉장히 불편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싫으니까 얼른 자기의 태도를 바꾼다던가 해가지고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균형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론이 인지일관성 이론의 정의와 상당히 유사하죠. 그것은 이 인지일관성 이론이 하이더의 균형 이론에서부터 파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이 균형 이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균형 이론은 삼원관계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원관계에서 즉 나, 다른 사람, 그리고 특정 대상 이 삼원관계에서 우리 인간은 웬만하면은 불균형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인다라고 이 이론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에서 말하는 균형 상태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평안하고 그리고 안정되고 바람직한 그런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불균형 상태는 심리적으로 아주 불편하고 이렇게 긴장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당연하게 이런 불균형 상태를 피하고 얼른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태도 변형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이론에서는 불균형 이것이 태도 변형을 가져오려고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균형이 발생하면 이게 심지어 너무 불편하니까 얼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태도 변형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여기서 이 하이더의 균형 이론은 삼원관계를 가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삼원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원관계, 이 삼원관계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이제 세 개의 요소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모형입니다. 여기서 P, 이 P는 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을 지각하는 대상인 개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person에서 이제 앞머리 글자를 따서 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O는 나의 지각 대상이 되고 있는 다른 사람, other person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X는 역시 나의 지각 대상이 되고 있는 다른 대상물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알파벳 X, 이 X로 표현을 했는데 다른 대상물이라 한다는 것은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제품이나 브랜드,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상황이나 아이디어, 이슈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이더는
이제 이런 삼원 관계에서 우리 인간은 불균형을 피하고 이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요소들 관계에서는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관계가 표시가 되고, 이 하이더의 균형 이론에서 말하는 균형 관계라는 것은 이 세 요소가 모두 다 플러스가 되거나 아니면 두 개가 플러스 그리고 하나가 마이너스, 아니면 두 개가 마이너스 하나가 플러스, 이런 상태가 균형 상태다라고 이제 하이더는 규정을 했습니다.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고 해요.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례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영화배우 원빈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제 모 커피 브랜드는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가정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TV를 딱 틀었는데 내가 싫어하는 이 커피 브랜드 광고에 내가 좋아하는 원빈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일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음 광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를 보고 나서 다시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하이더의 균형 이론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Met you by surprise. I didn't realize that my 눈 감고 뭐해? 내 안에 널 새겨놓고 있어. 시간이 지나도 진하게 남아있더라. T.O.P처럼? 진하게 즐겨라. 리얼 에스프레소 맥심 T.O.P. 이 안에 내가 새겨진 거야? 자, 이 상황을 하이더의 균형 이론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라는 존재에 P가 있죠. 그리고 나의 지각 대상이 되고 있는 영화배우 원빈, O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지각 대상이 되고 있는 다른 대상물, 이제 커피 브랜드가 존재하죠. X입니다. 일단은 원빈은 이 커피 브랜드 광고에 등장을 했으므로 둘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 플러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화배우 원빈을 좋아하니까 여기에는 플러스 관계가 성립이 되고, 나는 이 커피 브랜드를 싫어하니까 마이너스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하이더는 균형 관계라 하는 것은 이 세 개 모두가 플러스거나 아니면 두 개가 마이너스, 하나가 플러스일 때, 그때를 균형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상태는 균형 상태인가요? 아니면 불균형 상태인가요? 네, 그렇죠. 불균형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얼른 균형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기존 태도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변화시키면 이 사람은 균형 상태로 돌아갈까요? 다 플러스거나 두 개가 마이너스거나 하나가 플러스여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균형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하이더는 다 플러스가 되거나 아니면 두 개가 마이너스, 하나가 플러스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되겠죠? 네, 그쵸. 첫 번째 방식은 저 커피를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원빈이 이 커피 브랜드를 광고하고 있으므로 원빈 보고 이제부터는 이 커피도 좋아해야겠다,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러면 세 개 모두가 다 플러스가 되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식은 뭐가 있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두 번째 방식은 아까 그 상황에서 원빈을 싫어하는 거죠. 이렇게 맛도 없는 이 커피 광고에 등장하는 거 보니까 원빈은 돈만 하는 배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빈을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다음 3번, 4번 이런 것들은 이제 왜곡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빈이 이 커피 브랜드 광고에 등장한 것은 이 영화배우 원빈은 굉장히 싫었는데 소속사에서 시켜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등장한 거다, 이렇게 왜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 방식은 일단 원빈이 T.O.P 광고에서 등장한 것은 원빈은 싫었는데 소속사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해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원빈이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커피 광고에 등장한 것은, 이렇게 맛없는 커피 광고에 등장한 것은 원빈은 돈만 아는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원빈에 대해서 실망했어 하면서 이쪽을 마이너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 커피 브랜드를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고 또 이 커피를 사서 먹어봤더니 의외로 굉장히 향기도 좋고 맛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를 좋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세 관계가 플러스가 되고 아니면 두 개가 마이너스 그리고 하나가 이제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균형 상태가 돼서 심리적으로 아주 편안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본인이 싫어하는 브랜드였어요. 그런데 이 광고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연예인이 이제 등장을 해서 갑자기 이 연예인 때문에 이 브랜드도 좋아지게 됐다면 앞으로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거든. 이게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균형 이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하이더의 균형 이론의 장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의 장점은 일단은 이 이후에 대두된 많은 인지 일관성 이론들의 토대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 하이더 균형 이론의 단점을 개선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이제 발전시킨다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인지 일관성 이론들을 이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지 일관성들이 이제 대두되게 한 그 초석에 해당이 되는 이론이라는 점, 이것이 이제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이 이론은 적용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분야 이 전반에 적용 가능한 그런 이론입니다. 삼원 관계만 된다면 많은 분야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지 일관성 이론인 오스카 탄넨바움의 일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그리고 장점 순으로 보겠는데요. 먼저 정의입니다. 이 이론은 이제 오스카 탄넨바움이 1955년에 발표한 이론입니다. 이걸 이제 일치성 이론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일치 이론은 뭐 정의라던가 가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하이더의 균형 이론과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파생이 된 이론이기 때문에 아주 유사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이론도 삼원 관계를 가정하기는 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차이를 보입니다. 즉 이것은 나랑 얘기를 하고 있는 정보원 그리고 이 정보원이 얘기하는 다른 대상 이렇게 세 개의 요소 가운데에서 일치, 불일치를 다룹니다. 그래서 세 개의 요소가 좀 차이를 보인다는 점, 이것이 차이점이고 두 번째, 하이더의 균형 이론과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하이더의 균형 이론은 태도의 방향만을 다뤘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이 이론은 방향, 이것도 다루지만 이 오스굿 등이 이제 개발한 의미 분별 척도, 이것을 이용해서 태도의 방향뿐만이 아니라 태도의 강도까지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게 했다는 점, 이것이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이더의 균형 이론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태도의 방향만을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이론은 그 방향도 얘기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강도, 그러니까 좋아한다면 조금 좋아하는지 중간 정도 좋아하는지 아주 많이 좋아하는지 이런 강도, 정도까지도 수량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의미분별 척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대상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내는 분별하는 척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페니미즘, 이 페니미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대립적인 형용사쌍의 연속선상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당신은 페니미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대립적인 형용사쌍이죠. 그리고 강한, 약한, 능동적인, 수동적인 이것을 이 연속성상에서 표시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 페미니즘은 한 보통 정도로 좋다. 그럼 이제 이런 내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는 강한 의미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페미니즘은 뭔가 능동적인 느낌이다. 그럼 또 여기에 표시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 페미니즘이란 이 대상이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의미를 분별하게 합니다. 이렇게 대립적인 형사상의 이 연속선상에 표시하게 해가지고 체크된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구체적으로 태도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의미 분별 척도인데 이것은 이제 광고나 마케팅 이런 데에서 그 제품 이미지 조사에서 이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광고주의 제품이 소비자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한 그런 도구로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점을 보겠습니다. 이 오스카 탄넨바움의 일치 이론은 실제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많이 반영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제 이 사람이 너 그 물건 써봤어?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즉 상대방은 정보원이고 이 정보원이 이 물건 써봤니? 했을 때 이 물건은 이 정보원이 얘기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대화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한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 이론은 하이더의 균형 이론의 한계를 보완해서 나온 이론이라는 겁니다. 하이더의 균형 이론은 태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냥 방향으로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 태도는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복잡한데 그냥 오로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방향으로만 설명한 것은 하이더의 그 균형 이론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스그 등의 이 의미 분별 척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태도의 방향뿐만이 아니라 태도의 강도까지도 측정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이더의 균형 이론의 그 한계점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점, 이것이 오스카 탄넨바움 일치 이론의 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뉴컴의 대칭 이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은 이제 1959년 뉴컴이 발표한 이론입니다. 이것은 하이더의 균형 이론을 인간관계에 접목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인간관계 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론은 하이더의 균형 이론과 가정, 정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파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일단 이 이론은 하이더의 균형 이론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균형, 불균형 대신에 대칭, 비대칭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삼원관계를 가정하긴 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부릅니다. 여기서는 나와 다른 사람, 이것을 각각 A, B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대상을 X로 표현을 해서 다르게 불렀다는 점이 또 차이점입니다. 자, 아무튼 이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나라는 존재 A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다른 B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X라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B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비대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얼른 이제 대칭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대칭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긴장의 양은 내가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친화력과 내가 X에 대해서 느끼는 태도의 강도 이것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 이론은 보고 있습니다. 친화력과 태도의 강도. 이걸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삼원관계를 가정을 해요. 그런데 이 삼원관계를 POX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르게 부릅니다. 여기서 어떻게 부르냐면 일단 두 명의 사람을 이렇게 A 그리고 B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대상은 X라고 불러요. 그래서 좀 차이를 보이죠? 아무튼 이 이론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나라는 존재가 B랑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이 X에 대해서 B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면 비대칭 상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긴장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싫으니까 얼른 다시 대칭 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대칭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긴장의 양은 내가 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친화력과 내가 이 X라는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태도의 강도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 이론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라는 존재 A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B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대상 X가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 친구는 이 사람을 싫어해요. 그리고 일단 이 둘 사이에는 이제 친구니까 이제 긍정적인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봅시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일단 나는 이제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여기는 플러스. 그리고 나와 이제 친구는 친구 관계니까 플러스. 근데 친구는 이 사람을 싫어하니까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도 하이더의 균형 이론에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이 대칭 상태가 되려면 다 플러스거나 아니면 두 개가 마이너스, 하나가 플러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는 비대칭 상태죠. 이 상황이 대칭 상태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게 두 가지가 영향을 미쳐요. 하나는 이제 나와 친구 이 사이의 친화력, 그리고 내가 저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태도의 강도,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 친구랑 이 친화력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어디를 마이너스로 바꿔서 대칭 상태를 이루려고 할까요? 어디겠어요? 네, 그렇죠. 여기겠죠? 내가 이 친구랑 친화력이 크니까 이쪽을 바꾸지 않겠죠. 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봐서 친구가 저 사람을 싫어하니까 나도 이제 싫어하겠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태도의 강도가 세요. 그러면 어디를 마이너스로 바꾸겠어요? 네, 여기겠죠? 아니,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싫어하다니. 내 친구 다시 봤어. 이러면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칭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인지 부조화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이 이론의 정의, 그리고 발생 상황, 그리고 감소,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지 부조화 이론의 정의입니다. 이 이론은 사회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가 1957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1956년에 리에켄, 세스터와 함께 예언이 실패할 때라는 책을 출간해서 한번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이제 단독으로 보다 더 이제 상세화해서 이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인지 요소들 간에 또는 이 인지와 행동들 간에 항상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아주 강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가해져서 이러한 조화 상태가 탁 하고 깨지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긴장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싫어서 뭐 태도를 바꾼다거나 인지를 바꾼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다시 조화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론, 이것을 인지 부조화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사람이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이 브랜드 굉장히 좋아 이런 A라는 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브랜드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저 브랜드 좀 안 좋네 하는 이 B라는 인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고 해도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런 보통 이런 인지를 또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브랜드에 대해서 좋다, 싫다, 보통이다 이런 여러 인지를 갖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인지 요소들 간의 조화를 못 이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주 불편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인지를 바꾸게 되죠.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싫다를 좋다로, 그리고 보통이다도 좋다로. 이렇게 되면은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다 똑같은 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조화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이론은 태도 변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서 발생하는 부조화, 이 부조화가 태도 변용의 압력으로 작동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조화, 심리적으로 아주 불편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이제 조화 상태로 가기 위해서 태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태도 변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이 인지 부조화의 발생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인지 부조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우선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했을 때 인지 부조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사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본인한테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포기한 대안이 매력적일수록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학교 입시. 이 대학교 입시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결정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A 대학교에 가야지 이런 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수능 이런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지하고는 다르게 C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지와 행동이 부조화를 이루죠. 그래서 인지 부조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 입시 이런 것들을 사례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는 상황은 태도 불일치 행동을 한 경우입니다. 즉, 뭔가 보상 때문에 또는 처벌 이런 것들 때문에 내 태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이 인지 부조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A 노트북을 사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대리점에 갔어요. 그런데 이 대리점에서 지금 B 노트북을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일종의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 이 보상 때문에 내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태도가 별로 안 좋은 이 B 노트북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A 노트북이 좋아서 그걸 사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별로 좋지도 않은 B 노트북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싸게 살 수 있다는 이 보상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태도와 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태도 불일치 행동을 한 거죠. 좋아하는 걸 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노트북을 사갖고 돌아오는 길에 뭔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경우가 인지 부조화 사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또 다른 인지 부조화 발생 상황은 이제 불일치 정보에 노출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당시에는 몰랐던 정보를 이 의사결정을 내린 후에 접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가 내 결정에 배치된 정보이면 인지부조화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이 B라는 노트북을 이제 세일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보상 때문에 그걸 사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아니, 내가 좋아하는 이 노트북을 지마켓 또는 뭐 옥션 이런 데에서 훨씬 싸게 판매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불일치 정보에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심한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이 인지 부조화를 감소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방법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런 인지 부조화를 겪으시거든 얼른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조화 상태로 변화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물건을 잘못 구입했어요. 노트북을 잘못 샀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서 이 인지 부조화를 해소할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건 환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아주 편해져요. 그리고 이외에도 그러니까 행동 변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태도, 의견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해서 인지 부조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불, 이거는 이제 행동 변화의 사례인 거고, 태도 변화, 이것은 이 노트북 자꾸 보니까 왠지 정도 들고 좋아, 이렇게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변화, 이것은 만약에 내가 지금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면 배송되는 시간도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 그리고 이 노트북, 내가 사온 이 비 노트북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벼워. 나름대로 이점도 많고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바꿔서 인지 조화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인지 부조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회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비 노트북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써보니까 좋습니다. 이런 구매 후기들. 이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읽고 자꾸 머릿속에서 회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화 상태로, 마음 편한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방식은 부조화. 이 부조화를 야기하는 이 모순된 정보를 회피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 노트북이 과거에 뭐 배터리가 폭발을 했었다. 그리고 오래 쓰기에는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좋은 정보들은 이렇게 찾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방식은 지각적 왜곡 및 합리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지 변화, 이 의견 변화에서 더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변화는 생각을 바꾼 거예요.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냥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 정도만 바꾼 건데 이것은 더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이라는 것은 사실을 그릇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틀리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생각을 바꾸는 건 정도에서 더 나아간 거죠. 완전히 틀리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합리화라는 것은 목표했던 행동을 못하게 됐을 때 그럴듯하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유를 들어서 이제 본인의 그 실패를 정당화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인지부조화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솝 우화의 이 여우와 심포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이 이야기 속에서 여우는 포도원에 있는 포도를 따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들이 워낙 높은 가지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아무리 앞발을 뻗어보고 깡총깡총 뛰어봐도 저 포도를 따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우가 어떻게 말을 했었냐면 뭐라고 얘기했었죠? 네, 저 포도는 틀림없이 아주 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포도가 보통 달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시다, 틀림없이 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을 그릇되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을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이 여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포도는 틀림없이 실 거야. 그러니까 먹을 만한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본인이 포도를 따먹지 못하는 자신의 실패를 그럴듯한 변명으로, 핑계로 정당화시켜버린 겁니다. 먹을 만한 가치가 없어.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 합리화의 예인 거죠. 그래서 이 여우와 심포도는 이 왜곡, 합리화. 그래서 이 여우와 심포도, 이 이솝 우화의 이야기는 이 왜곡과 합리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서 이제 얘기로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득과 관련된 여러 이론들을 살펴봤습니다. 크게 5개의 이론을 살펴봤죠. 우선 첫 번째는 단순 노출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노출되기만 해도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PC바이너 다수성 태도 모델을 살펴봤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태도를 형성할 때는 이 대상이 갖고 있는 부각 속성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신념,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평가, 이 신념과 평가에 의해서 태도가 결정된다라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행위 이론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말지 이런 여부를 결정할 때는 미리 그 행동의 그 수행 결과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 이것이 합리적인 행위 이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이론에서는 크게 두 가지, 행동적 학습 이론, 인지적 학습 이론을 배웠고요. 행동적 학습 이론에서는 다시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 일관성 이론에서는 하이더의 균형 이론, 오스카 탄넨바움의 일치 이론, 그리고 뉴컴의 대칭 이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을 배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우리는 도입부에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앤드리아 sak스의 행동을, 태도를 설명하는 이론을 찾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이론이 이 앤드리아 sak스의 그 행동을 설명을 하나요? 앤드리아 sak스는 자신의 인지와 행동이 조화를 못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패션을 긍정적으로 이제 여기고 또 이제 그것을 추구하는 행동을 보이고, 그리고 이 런웨인이라는 회사, 이 회사도 괜찮다라고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인지와 행동 이런 것들을 조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이론은 네, 그렇죠. 인지 부조화 이론이죠. 자신의 인지와 행동 이 사이에 조화를 이루려고 했으므로 이 이론의 사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대상에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노출되기만 해도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이론이 있었어요. 뭐죠? 네, 노버트 자이언스의 단순 노출 효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세 번째. 우리가 중립 자극, 이제 무조건 반응을 야기하는 무조건 자극과 결부시켜가지고 반복적으로 사람들한테 제시를 하게 되면 이 중립 자극이 조건 자극으로 변해요. 그래서 애초에 이 무조건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던 무조건 반응과 상당히 유사한 반응을 유발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이죠? 네, 고전적 조건화였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 어떤 대상은 이제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신념, 평가, 이것들이 그 대상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네, 피쉬바인의 다수성 태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강의 안내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또 다른 설득 관련 이론들을 살펴봅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페티와 카시오포가 제시한 ELM, 그리고 세리프와 호블랜드가 제시한 사회 판단 이론, 그리고 이제 기능 이론이라고 해서 카츠의 기능 이론, 그리고 켈만의 기능 이론, 그리고 귀인 이론이라고 해서 존스와 데이비스의 타인 지각 이론, 그리고 뱀의 자기 지각 이론, 이런 다양한 설득 관련 이론들을 배우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우리의 주교재인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이어 활용, 이 책의 4장입니다. 한번 보고 예습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득 관련 이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